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와우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스탁론 문의전화 1599-0050.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가요? 따뜻한 커피처럼 여유롭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거 시집갈 때가 되긴 하겠지. 모카골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커피 이즈 골드, 맥심 모카골드. 스타일러만의 특허기술 체크리스트. 강력한 무빙 행어로 바람으론 떨어지지 않는 깊은 미세먼지까지 털어내는지, 물로 만든 트루스팀이 냄새 세균을 깨끗하게 없애주는지, 트롬의 앞선 건조 기술로 옷감 손상 없이 보송하게 건조하는지, 깔끔한 바지 칼주름기가 눌러서 바지선을 잡아주는지, 181개 글로벌 특허 기술로 완성된 이런 스타일러는 스타일러뿐입니다. LG트롬 스타일러. 신라면 먹어봤어?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 있어? 이건 신라면 겉면인데 겉면? 논프라행이라 가볍다. 가볍게 드세요. 맛있다. 신라면 겉면.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로 1577 1544 더 머니 스타로.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셨죠? 그리고 주말이 좀 특별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한 가지는 3.1절이 있었고요. 100주년을 맞는 우리 3.1절 기념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고 아마 저를 포함한 온 국민이 그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말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하노이 단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별무소득으로 끝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충격에 빠졌던 또 주말 연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은 지난 목요일에 오후장에 있었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강세장을 시연하고 있고 또 주말 가운데 있었던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게 나쁜 소식보다는 비교적 호재성 소식들이 더 많았던 것도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도 한 해의 시작입니다만 3월도 역시 한 해 봄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약속드려보고요. 여러분들도 더욱더 새로운 기운으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 한국경제TV도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보시듯이 내부의 세트를 좀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세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봉영식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제 오른쪽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옆에 키움증권의 홍춘욱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자, 세 분 이렇게 새로운 세트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이 조명도 좀 새로워지고 좀 어색하실 텐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아졌네요. 그죠? 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봉영식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프로에는 못 모셨는데 언론을 쭉 이렇게 스크린 해보니까 몇 안 되세요.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별 많지 않은데 봉 교수님은 그러셨더군요. 보니까 이 상하이 하노이에서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왜 그러셨고 또 그 진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먼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뭐 패널로 모시고 그런 거 당연히 검색해봐야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흥정이 성사되려면 결국에는 부르는 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것을 실무 협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측 인사들을 예. 통해서 들은 얘기는 북한한테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영병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병 가지고는 당신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단독으로 협상을 하면 된다. 이런 희망적 사고가 네. 북한한테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계속 무시해 왔죠. 예. 스티븐 비건 특사가 특별 대표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도 예. 김정은 위원장은 카운터파트를 빨리 임명하겠다 했는데 계속 비엔나에도 나타나지 않고 실무 협상도 나중에 김혁철을 등장시켜서 갑자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구워 삶을 수 있다. 영변을 제시함으로써 예. 이런 북한의 전략이 이번에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희망이 없어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대방이 무엇을 예. 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주 투명하게 서로 교환을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가격 그리고 서로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뭐는 이 가격에는 못 주겠다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고 깊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측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낭비된 하노이 회담은 아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존 볼튼 안보 보좌관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만은 어쨌든 빅딜에 대한 문건을 영어판, 한국어판으로 해서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조금씩 풀고 조금씩 비핵화 양보받고 이런 그 구조로는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와 또 완전한 어떤 북한의 개방 이런 것들이 맞바꿔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재확인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볼튼 보좌관이 얘기한 대로 이제
합의문 초안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예. 그래 영변을 영구 폐쇄하는 것을 제시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주겠다. 비록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5부분의 완화는 아니더라도 예. 미국도 일정 정도의 반대급부를 줄 수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은 회담장을 그냥 떠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상재 이사님, 시장은 뭐 이 계속해서 희망을 보고 있다가 목요일 날 오후부터 급전직하 위기를 느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우리 경험이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지기를 바라는데 시장을 보시는 이상재 이사님의 시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이 경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그 북한 문제는 예. 우리만의 그 위험 요인이죠, 주식시장에서. 예. 다른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서 북한 문제가 뭐 전체적으로 좀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만의 고유한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당장 주식시장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북핵 관련 쪽 이런 건설이나 이런 쪽의 주가가 예. 지난 목요일에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지금 많이 빠져서 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은 거지 뒤로 후퇴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보다 더 큰 북한 핵실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거다. 예.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3월 증시에 어떤 한 달을 아우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볼 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목전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물도 이제 곧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세계 증시가 사실 이상재 이사님 말씀대로 이 북미 간의 관계하고 세계 증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저 박차고 나가는 모습, 박차고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별무소득으로. 왜냐하면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노딜 회담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중국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확장시켰던 이 목요일 오후 시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27일 날 로버트 하이저가 조금 풀어줬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3월 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른다면 일단 세부 내용들 어느 정도 용어들은 물론 뭐 오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단 북미 관련돼서 어떤 협상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충격 요인이지만 이게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차질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요 관계까지는 좀 차단하고 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 이전에도 사실 2016년 이전에도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재가 잘 안 먹혀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 하면 물론 이제 뭐 저는 제가 본 것은 그 북한의 교육 구조에 관련돼 있는 책과 논문을 본 것뿐이지만 그 대부분이 중국 관련돼 있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2016년 이후 트럼프 정부 들어선 다음에 북한에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무역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뭘 뜻하냐? 이전에 있었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타이트하지 않았던 측면도 좀 있었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특히 지난해 대규모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걱정하는 것은 분명한 맞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 합의 관련을 갖다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요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고요. 코스닥이 2%
상승, 그러니까 급반등을 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주가권 지수 세 가지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 선전 성분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거의 매일 가운데 있는 선전 성분 지수가 탁월하게 좋은 성적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도 중국의 IT 섹터 비교적 민영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저 선전 성분 지수의 동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이 아니고 실패한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평가를 봉 교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키 리졸브 뭐 이런 한미 대규모 군사 훈련 이런 걸 또 안 하기로 한 것도 한 맥락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임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그랬죠. 우리의 군사 전략은 평화롭고 외교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 밖을 나온 다음에 잠깐 좀 기다려보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수행원들이 기다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환한 미소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이 그 장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환하게 웃고 트럼프 대통령은 뒷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시 들어가서 뭐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걸 보면은 그리고 뭐 최선희 부부장이라든지 이용호 외무상이 북한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됐다고 이제 그런 언론 인터뷰를 했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공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무 협상,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 협상의 그런 비중이라든지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꾸 정상회담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노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완화를 바꾸자 그랬는데 그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착역으로 가기 전에 여러 역을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뭘 알았습니까? 북한이 초조하다. 정말 경제 제재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만 된다면 미사일 핵실험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안 한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쐐기를 박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차했을 수도 있죠. 반대국부 없이 너무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그 외교라는 게 정상들 간에 하는 겁니다만은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 실무회담을 그렇게 오래 하고 또 고위급 회담도 뭐 폼페이오도 왔다 갔다 하고 김영철도 뭐 친서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론 없이 공동선언이라는 이런 것도 없이 회담이 끝나 보니까 사실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있었는데 보영식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양측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되고 또 언론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다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라는 걸 그냥 실패한 회담이고 정말 파국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평가시고 이해가 되는군요. 자, 조금 시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카운터파트예요. 이제 우리 그 홍춘욱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몇몇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이 일단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한껏 기대를 또 키웠다가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술이라는 게 또 바닥까지 끌어내렸다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안심해도 될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결렬 문제가 사실 저희들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더 큰 이슈이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시사하는 바는 만일에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중국이
크게 들어주지 않으면은 네. 이걸 최종 타결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다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게 사실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저희 시장에서 또 한편에서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상당히 지금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에드밸류를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미국산 수입 확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안을 내놨고 예. 특히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그걸 이제 감시하기 위한 어떤 이행 과정들, 확인하는 과정들, 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국이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 예.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지금 항목들을 지금 미국 정부는 계속 에드밸류를 내세우면서 이게 곧 이제 27일에 있는 미중 무역 정상회담에서 예. 최종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띄우고 있고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증시도 강세이고 지금 시장이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큰 근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역시 조금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압력뿐만이 아니라 이행 장치까지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요구까지 중국 정부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3월 달에 지금 앞으로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주목이 되는 거는 지난 주말에 나온 중국의 이 경제 지표들, 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랄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차이신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2월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걔들로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 미치니까 예. 경기 수축,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무역 분쟁이 중국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경제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빨리 이렇게 타결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내수 보안 정책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필요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미국의 너무 강압적인 그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내지는 중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지금 3월 달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침 베이징 현지에서 양회가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고 결국 그 양회 기간 동안에 한 해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인돼서 또 추인을 받는 과정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낼지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봉 교수님 분석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급할 게 없는 스탠스군요. 아쉬운 건 북한이고 아쉬운 건 중국이다. 왜냐하면 차이신 뭐 등등 지표를 말씀하셨으면 성적표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그거 봐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니네 성적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빨리 양보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율 위안화 강세 용인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MOU에 이게 올라간다. 벌써 2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슬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제2의 프라자 합의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가 아마 결정적인 어떻게 본다면 논쟁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미국산 LNG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라든가 더 나가서 뭐 대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서 싸워오고 일단 어떻게 본다면 갈등을 겪어오는 와중에서 앞으로도 이 이행 조치에 대해서 이상재 박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환율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전날에서 정말 우리 걸 얼마나 수입했느냐,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통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환율만큼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렇죠.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전고를 올린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 역시 이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저희 생각했을 때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환율 부분이 아니겠나. 근데 지적재산권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이행 과정들 속에서 어떤 부분을 넣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보다 더 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중국 위엔화가 최근 6.6, 6.7 정도에서 이제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율 레벨 자체를 정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최근에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위엔화 환율을 갖다가 그 레벨이 아닌 더 급하게 환율을 떨어뜨린다면 이건 확실히 어떤 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 적어도 뭐 성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내수 시장을 연다는 측면 역시도 상당히 환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생각에는 환율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들은 꽤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마디 딱 했더군요. 달러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빈틈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 승기를 잡으면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상대방이 하여튼 굴복을 하거나 뭐 본인에게 양보안을 내놓을 때까지 빈틈을 안 보이고 계속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어떤 협상술 이런 걸 또 저희가 봤고요. 봉 교수님, 그러면 이제 2019년 2월에 있었던 회담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가는 길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공이 넘어와서 사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또 그걸 자처해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정상,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협상장에 모아야 되는 숙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왔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 옛 선인의 지혜를 따르면 되겠죠. 예전에 뭐 송사가 있으면은 그냥 덕담만 하고 끼어들지 말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흥정을 붙이면 되고 이번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소확이라면은 가격과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첫째, 영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냐. 390개의 건물이 있고 그 3km 평방 킬로에 그곳에 우리가 다 찾아도 되느냐. 학교 밑에 건물 밑에도 찾아도 되고 거기서 대답을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검증이죠. 검증. 그렇죠. 검증 완전한 검증 사찰을 북한이 주저한 것을 보고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 가장 중요한 5개 민생 관련 조항을 우리도 해제주기가 어렵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나왔고 서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조율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로드맵을 맞춰준다든지 서로 의견 교환하는 데는 그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문재인 정부도 곧 2차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이었죠. 굉장히 실무적이었고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그런 식의 남북 회담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이제 미국에 전달하는 방미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가 실패한 이후에 회담 결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회담이 맞춰진 이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작정하고 갔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또 뭐 코언인가요? 증언도 있었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장악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하노이에는 애초부터 이거는 그 물 건너간談判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다르게 보면은 북한에서 실수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몰랐고 교수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하자고 다 했을 경우에만 되는 건데 오해하고 나왔다. 이 두 가지 얘기들을 많이 굉장히 주말 가운데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진 않으셨으나 핸드폰 번호가 없어가지고요. 전화는 못 하겠는데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보고 만평을 제가 읽었습니다. 미안한데 그 북한 미사일로 저기 마이크 코언 변호사 좀 때릴 수 있냐고 그럼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애시당초부터 북한하고는 어떤 협상을 하고 합의문을 도출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문을 준비했고 하지만 좋은 합의가 없으면 협상장을 그냥 합의문 없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은 분명히 트럼프 팀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준비를 안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협상술이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셨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상기된 얼굴로 우린 1분이 소중합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장면. 뭐 포커판에서 이제 카드를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더 급하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놓쳤겠습니까? 저도 그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 다음엔 불리해진 겁니다. 급하다는 게 다 보여졌어요. 급하다는 게 다 보여졌고 비핵화를 정말 통 크게 할 의사가 아직은 없다. 적어도 아직은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겠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실수한 건 뭐냐면 둘째 날 그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한 걸 보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미사일 실험, 핵실험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말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얘기랑 상치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거는 그 북한 주민들한테 한 얘기고 세계에다 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뒤엎는 얘기를 했는데도 반박을 한다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은 한국 정부 입장만 난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더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주 협상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손해를 본 거는 사실입니다. 하긴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70대 중반인데 70대 중반도 그냥 70대 중반이 아니라 그냥 이 부동산 개발업을 40년 동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협상력이나 이 경험으로 따지면 사실은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뭐니까 두 사람의 어떤 정상 외교에 대해서 또 담판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어쨌든 봉영식 교수께서 보신 하노이 담판은 김정은 위원장이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재 이사님.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지난 2월 달, 1월에 이제 가파르게 우리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래서 2월 달에 조금 승부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사실은 이벤트들이 이제 조금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벤트가 있기는 있지만은 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역시 어제부터 이제 개막된 양회 쪽에서 이제 그 정협이 이제 이미 개막이 됐고 내일 아침 9시부터 전인대죠. 이제 전인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 전인대는 의미가 있는 게 중국 정부가 올해 2019년에 경제 성장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의 강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요. 혹시 이제 준비된 차트가 있으면은 테이블을 하나 보시면은 하나 보여주십시오. 2017년과 이 차트 아니고요. 그 MSCI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중국 그 전인대에서 나온 주요 경제 지표들 목표치와 그것의 이제 달성과 관련된 이 차트들이 있는데 이 차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들을 보면은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이 경제 성장의 목표는 대부분 6.5% 내외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를 해왔었는데 여기 차트에 나오죠. 6.5% 내외라고 2017년과 18년에 해놨었는데 사실 실적은 지금 그걸 넘어서는 수치가 2017년, 18년에 이미 나왔고요. 2018년도 6.6%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달성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이번 목표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6% 초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좀 큰데 만약에 6% 내외를 6.5% 내외를 제시한다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테고 6% 초반만 해도 6%를 지키기 위한 중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6% 내외 정도로 6% 선이 깨지는 것을 용인한다면은 약간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일 아침에 확인하는 게 될 것 같고요. M2 증가율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통화 정책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이 밑에 나오는 재정 적자, 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데 2018년을 보면은 이 2.5% 내외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달성된 거는 한 4% 정도.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니까 중국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17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2.38조 위안인데 실적도 거기에 맞췄군요. 2017년에는. 예, 맞췄었죠. 근데 2018년에는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맞추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제 2019년에 조금 더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더 센 부양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GDP 대비 재정 지출 목표를 3% 이상으로 제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작년에 4%를 상회하는 정도 목표가 내일 제시가 된다면은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강한 정책을 올해 쓰겠구나. 그거는 중국 경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우리 경제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인해야 할 점들이 내일 아침에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5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합니다만 이런 이제 대강의 결정 사항들은 회의 첫날 발표가 됩니다. 첫날 발표돼요. 예,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첫 번째 날 그 회의에서 올해의 목표치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일의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들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 중요한데 몇 가지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작년도 4분기가 굉장히 2.6%라는 2분기하고 3분기에 4%, 3%대 성장을 한 다음에 전분기비 연율로 2.6%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성장률은 좋았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은 대부분 10월과 11월에 좋아졌다가 12월부터는 미국 소비 지표들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됐다. 여기에는 일부 셧다운이랄지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무너진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조금 동절기에 무너졌지만은 올해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에 나오는 2월 미국 고용이 그런 겨울철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물론 당장 경기부양책을 통화 완화 정책을 내세우지는 않겠지만은 TLTR와 같은 그런 그 부양책,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강한 시사점을 보여줄 것인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27일로 예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미중 간의 실무급 회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에드벌린을 띄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타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경제 뉴스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이번 3월 달에 주목이 되는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네요. 예. 특별히 미국과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홍춘욱 박사께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안화 강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6.7, 6.8 뭐 요 간에서 그 정도에서 그냥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한번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6.6 이런 쪽으로. 지난해 6월 환율을 인상하기 전에 6.3 레벨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 8월이죠. 8월 19일 날 잊을 수 없는 날인데 그날 이제 위안화를 전격 3% 평가 절하하기 전에 저점이 6.0대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 볼 때 10% 정도 환율의 인하 가능성들이 일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환율이 절상이죠, 절상. 그렇죠. 절상된다. 위안화가 절상된다 하더라도 그 차트를 보면 그렇게 무리한 환율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담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역 상대방 국가들의 환율을 이 그림이 잘 나오네요. 교역 상대방 국가와의 환율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의 상대적인 물가 수준까지 감안한 게 실질 실효 환율인데 저게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특히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 30% 정도 올랐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저게 뭘 뜻하냐 하면 위안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강세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점진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가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중국 물가는 좀 많이 오르잖아요. 아까도 전인대에서 밝힌 경제 성장률 목표는 6.5% 이렇게 나오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저희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 보면 3%라고 발표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물가 상승률들이 전부 다 1%대에서 못 받게 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 중국은 물가가 한 3%씩 오르는 반면
다른 선진국들의 물가가 1%대 있고 우리는 0%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물가 상승률들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구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어느 나라는 임금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면 같은 환율이라면 물가 많이 오른 나라가 경쟁력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입장에서 이 위엔화 환율을 건드리는 게 참 싫을 텐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서 이미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냐. 네.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나쁘니까 이 너무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는 정치들을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GDP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다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아까 북미 협상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정말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하면 누가 이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가지고 협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찰 그리고 어떤 점검 조치들 이런 쪽으로 좀 가면서 시간의 유예를 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위엔화 관련돼 있어서는 여기서 저 환율 최근 들어서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중국의 어떻게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의 상승 추세가 지난 한 1년 꺾였었잖아요. 이제 저걸 다시 상승시키거나 이전 수준까지 올려나가면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내부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물건값은 올라는 반면 환율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 더 나아가서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 왜 우리가 그동안 못 받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기록해 왔었던 그 대규모 무역흑자도 무역흑자 그리고 폐쇄된 내수 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다면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로서의 성격을 이 환율 조정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우리보다 더 높아서 한때 한 45%도 가고 그런데 작년은 좀 줄었겠죠. 일단 세계은행 통계로 본다면 한국이 44%, 43%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제조업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대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그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자성론이 있지 않겠어요? 중국 리더십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내수를 좀 살리려면 사실 내수 살리려면 위안화 강세가 좋잖아요. 아까 구매력이 개선되고요. 두 번째가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수입 물가가 물론 최근 중국 물가 이미 안정 중이지만 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중국이 계속 카드로 만지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만 있지 인하는 안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명분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위엔화의 환율의 어떤 조정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고시된 환율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3 뭐 이런 식으로 그날 대해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변동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인지 현재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개방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일단 너무 큰 충격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 환율의 일단 좀 하향 조정의 어떤 유도 이후에 외환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논의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이고 환율은 바로바로 나오는 성적표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기가 너무 좋은 거라 이거에 관해서 지난주에 벌써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안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던 게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그 좀 연세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도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85년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추락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환율을 좀 움직였으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열차 타고 지금 평양으로 복귀하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는 뭐 베이징에 들려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전인대 기간에 그 무슨 정상이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또 지금 기분으로도 뭐 거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베이징도 안 들리고 경유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그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간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중국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는 속내가 뭘까요? 뭐 그 대화의 끈이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키 리졸브와 포화 리글 훈련을 없애고 그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북한을 이제 진정성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동안 비난했던 군사훈련을 이제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쌍중단 이게 사실상 실현된 겁니다. 그러네요.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안 하고 예.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원하는 것의 일부를 확실히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지만 합의문이 없는 것이지 계속 대화의 끈은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미국도 명시적으로 표현했고 네. 북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안 했죠. 네. 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톤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으로서는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그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 평양을 한번 가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을 이미 갔으니까 또 가거나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실무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그걸 원할 것이고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북한이 지금 66시간을 다시 3,800km를 옛날 무궁화 열차 수준의 기차로 가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궁화 열차 수준입니까? 그렇죠. KTX가 아닙니다. 속도로만 보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그 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때 다들 관찰한 게 뭐냐면 손을 봤거든요. 손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면은 손발 붓는 건 아시죠?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손은 원래 한데도 불구하고 네. 팅팅 부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 수행원들은 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행원이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또 66시간 하노이에서 합의문도 없고 다시 간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이제 진정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그리고 미국과의 적대 관계 청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안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만남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혁철이라든지 최선희 등등 실무 협상 라인이 변화가 있는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다는 건 일종의 문책성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좀 저는 뭐 이용호 회장하고 볼튼 보좌관이 붙었다 그러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제 CEO께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김 사장 자르고 박 상무 사표 받아내고 그런다고 바뀌는 건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탓을 할 사람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죠. 본인. 예,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영병 가지고는 안 된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감으로는 예단하기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왔는데 설득이 안 됐으면은 그거를 뭐 보좌관을 갈아치운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 회담 장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게 통상 사람 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주역들 옆에 둘둘 하면 저쪽도 그렇죠. 둘둘. 근데 그날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게 볼튼 보좌관 앞에는 북한 측 대표가 없었어요. 네, 없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때 그런 생각을 좀 이건 잘 되기 좀 힘들겠구나. 볼튼은 최고 강경파인데 그쪽에 카운터 파티가 없다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일부러 안 냈거나 볼튼 난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고 반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조건 이 친구를 안 쳐야 되겠다. 이 친구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이런 사인이라면 이 회담은 성공하기 어렵겠다. 그때 경협주를 다 파셨으면 되죠. 회담 시작하기 전에. 그죠? 오찬이 연기되는 때보다 훨씬 몇 시간 앞서 있었으니까요. 이 생각과 이 행동은요 항상 일치 안 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이 협상이 이번에 굉장히 그 부족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존 볼튼 보좌관이 그렇게 싫고 부담스러운 것을 표시하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이 불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 한 명을 빼고 시합하겠다는 거는 자기 손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런 불쾌한 감정을 협상장에서 드러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볼튼 보좌관이 참석 예정이 없더라도 일부러 불렀을 겁니다. 저쪽이 싫어하는 사람을 안 쳐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팀이 이번 하노이 협상 준비가 너무너무 소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글쎄요, 60시간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기차 안에서 뭘 했겠냐, 협상 준비만 올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조금 미숙한 협상력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군요. 자, 이상재 이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사실은 목요일 오늘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목요일 전까지 반등 국면의 어떤 조정 양상이 지속이 되다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을 한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세는. 예, 지금은 조금 그 옆으로 이제 숨고르기 장이 2월달 숨고르기 장이었다면은 3월에도 사실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아주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박스권 하에서 2,200선을 바닥으로 해서 2,250 정도의 어떤 밴드를 두는 이 횡보하는 장세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이제 변수들이 아주 그 1월 달만 해도 그 전에 이제 12월에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이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요인들이 시장을 크게 끌어올렸다면은 이제는 2월 달부터는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는가의 확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도 그 과정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들을 특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클 테고 다만 이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조차도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뉴스가 아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궁극인 그래 이제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도 올 동절기에 안 좋아지고 중국이나 유로존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우리 수출은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대감 가지고 지금 먼저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경제 펀더멘털 쪽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올 봄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벤트만 볼 일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2,500억 가량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야 이거 외국인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판 건지 아니면 이제 팔 때가 됐다고 해서 판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월 둘째 주부터 이어졌던 반등 국면의 주역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공백이 있다면 이 상승세도 이어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요. 네, 맞는 말씀 같고요. 저는 특히 환율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최근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15원 정도에서 하단이 딱 막히면서 사실은 좀 반등하는 중이죠. 반등하게 된 이유는 앞서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좀 지속된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글로벌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게 다 나온 거 아니냐. 뭐 또 획기적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하락의 모멘텀들이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에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에서의 타결 과정에서 중국 위엔화의 강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달러의 약세 기조가 확연해지는 시점이 나타나느냐 여부가 이번 장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위엔화가 정말 강세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또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 강세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의 약화 우려들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되기보단 레벨업돼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 가능성들 더 나가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머니 무브가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느냐의 여부는 결국 제 생각에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타결 및 또는 협의 과정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이상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을 우리가 속속들이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 환율이 그것을 표상할 것이다. 중국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중국이 양보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종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 단기간에 어떤 이 정치적인 이벤트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행하면 할수록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봉용식 교수님부터 한 줄 평을 좀 들으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협주를 언제 다시 고려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일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국이 줄 수 있는 거는 물건과 사업인데 결국에는 북한이 이번에 드러낸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된다. 석유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돈 가진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에서 일본이 끼어앉을 자리가 없는데 일본이 가진 카드는 국교 정상화입니다. 배상이 있죠. 식민지 시대.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제 아베 정부가 추진하면서 아베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납치 문제, 그것 해결과 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끌어낸다면은 미국 정부조차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납치 문제만 해결이 되고 북한 비핵화가 연결이 안 된다면은 일본이 아무리 국교 정상을 통한 배상 문제를 북한과 합의하고 싶어도 미국이 막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일본이 협상을 제의했을 때 받을 것이냐 그리고 국교 정상화 문제를 논의를 시작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재 이사님께 간단히 부탁드리죠. 봄에는 꽃도 피지만은 꽃샘추위도 아직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체크해야 할 불확실한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안 좋은 변수들이 경제 여건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기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양쪽을 같이 열어놓는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순욱 박사님. 네, 시장의 변화를 이끈 요인들이 결국은 시작은 결국 미국과 유럽 쪽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됐었어요. 그 이제 태도 변화가 추가적인 선물이 나오기 어려운 지금 형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결국 돌파구는 지난해 시장을 약세장으로 이끌었던 두 가지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다른 한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문제들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 있는 특히 신호들, 아까 이야기했던 환율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매매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항상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5글자가 있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고요. 봄은 왔는데 봄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올 봄만큼은요. 정말 계절적으로도 봄이 오고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